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달빛이 하단 편지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집안을 쓰러뜨리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날, 당신이 진정한 안주인이 될 것입니다. 기다릴게요. 나리, 내가 누구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깊은 산속 어둠 속에서 눈빛을 번뜩이는 맹수, 한밤중 무덤가에서 나타난다는 원귀.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것은 바로 내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사람의 속마음입니다. 눈물도 흘리고 사랑한다 속삭이면서 가슴 속에는 한 자루 서리빨 같은 칼을 품고 있는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팔도가 발칵 뒤집혔던 어느 양반과 며느리에 관한 기막힌 야담입니다. 불륜과 복수, 탐욕과 배신이 겹겹이 쌓인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무려 4겹으로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반전을 보는 순간 하실 것이고, 두 번째 반전에서는 설마 하실 것이며, 세 번째 반전에서는 등골이 오싹해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반전, 그것은 아마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실 겁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채란입니다. 꽃처럼 아름답고 난초처럼 향기롭다는 뜻이지요. 하지만 세상에 독초만큼 화려한 꽃도 없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피냄새 나는 욕망과 복수의 계절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중간에 이야기를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가장 소름 돋는 반전은 언제나 끝에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자신이 주인공이라 믿었습니다. 채란도, 박도준도, 철웅도. 하지만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마지막 장면을 보고 나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여러분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시고 이야기 속으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 팔도 어느 양반과 담벼락 너머 꽃이 지던 봄날 밤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꽃뱀의 입성채란, 박판서 댁의 며느리가 되다. 때는 조선 중기 경기 수원 일대에 박판서 집안이 있었습니다. 3대째 고관대작을 배출한 명문 중의 명문으로 그 집안 담벼락이 어찌나 높고 위풍당당한지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고 허리를 굽혔다 할 정도였지요. 집안 살림은 넉넉함을 넘어 넘쳐 흘렀고 박판서의 한마디가 수원 일대 관할을 좌지우지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두고 하늘 아래 두 번째 집이라 불렀습니다. 물론 그 집이 어떤 피 위에 세워졌는지는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지요. 그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온 여인이 바로 채란이었습니다. 본관은 전주 몰락한 양반가의 서녀로 태어났다 했지만 그 용모가 어찌나 빼어난지 보는 이마다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느다란 눈썹 아래 맑게 빛나는 눈동자, 하얀 목선, 가을 하늘처럼 깊은 눈빛, 그 눈이 웃으면 온 방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고 그 눈이 냉랭해지면 한여름에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구나 그 눈빛에 이끌렸지만 2번 마주친 사람은 왠지 모를 두려움을 느꼈다 했습니다. 채란은 19의 박판서 댁 맏아들 박준혁의 정실로 들어왔습니다. 박준혁은 얼굴은 번듯했으나 속은 텅 빈 인물이었습니다. 공부보다는 기방 출입을 즐겼고 아내보다는 첩에게 마음을 기울이는 작자였지요. 혼례를 치른 지 석 달도 안 되어
그는 종련 하나를 가까이 두고 밤마다 희희낙낙했습니다. 보통의 아녀자라면 소박을 맞을까 두려워 눈물을 삼키거나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하소연이라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채라는 그런 남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의 첩을 직접 골라주겠다 나섰고 시어머니 앞에서는 한없이 순종적인 며느리로 행동했습니다. 시아버지 앞에서는 더욱 공손했지요. 박 판서가 기침이라도 하면 직접 탕약을 다려 두 손으로 올렸고 집안 대소사를 꼼꼼히 챙기며 살림의 허리를 떠받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박 판서 댁 며느리는 천하의 현부야. 저런 못난 남편을 두고도 한 번도 얼굴을 붉히지 않더라고. 시어머니조차 저 애는 전생에 무슨 복을 쌓았기에 저토록 속이 깊냐 하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채란의 눈빛은 늘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자리가 아닌 전혀 다른 세계를 꿈꾸는 사람처럼. 그 눈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 시절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니, 단 한 사람만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박 판서 댁을 자주 드나들던 박준혁의 사촌 동생 박도준만이.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란이 처음부터 냉혹한 계략가였던 것은 아닙니다. 어린 시절의 채란은 마을에서 제일 웃음이 많고 호기심이 넘치는 아이였다 합니다. 어머니 이명선은 그런 딸을 보며 저 아이는 커서 분명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했다지요. 다만 그 큰 사람이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는 그날 밤 연화마을에 불이 붙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의지가 아니라 운명의 칼날이라 했습니다. 채란의 운명은 9살 그날 밤 이미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금지된 밤의 향기 시동생 박도준과의 불륜. 박도준은 박준혁의 사촌 동생으로 과거 급제를 위해 글공부에 열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박 판서 댁에서 생활하며 학문을 닦는 처지였지요. 겉으로는 단정하고 반듯한 선비였지만 그 눈빛에는 늘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욕망이라기보다는 야심, 아니 그 두 가지가 뒤엉킨 그 무언가. 박준혁이 기방에서 노래를 들을 때 박도준은 사랑채에서 촛불을 밝히며 책을 읽었습니다. 언뜻 보면 성실한 선비였지만 자세히 보면 그는 늘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단둘이 마주친 것은 채란이 시댁에 들어온 지 꼭 1년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박준혁은 또 기방에 나가 있었고 시어머니는 절의 불공을 드리러 간 날이었지요. 집 안이 온통 텅 비어 있던 그 오후, 채란이 사랑채 근처를 지나다 책을 읽던 박도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수님, 깊어가는 가을이 쓸쓸하지 않으십니까? 그 한마디가 화근이었습니다. 아니, 화근은 그 말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채란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에게 진심을 묻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습니다. 박준혁은 한 번도 채란에게 지금 어떠시오 물어본 적이 없었지요. 그저 아내라는 이름의 살림 도구일 뿐이었으니까요. 채란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고 박도준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후 은밀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채 처마 밑에서 나누는 짧은 대화였다가 어느 날부턴가 달이 지고 나서야 끝나는 긴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채란은 박도준에게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놓았습니다. 물론 진짜 속마음은 아니었지요. 채란의 이야기 속에서 그녀는 언제나 외롭고 가여운 여인이었습니다. 박도준은 그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촌형은 아무 노력도 없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받겠지요. 나는 피를 나눴어도 그림자에 불과하고 박도준이 쓴 목소리로 토해냈습니다. 채란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 빛이 연민인지 계산인지 그때는 박도준도 어쩌면 채란 자신도 몰랐을 것입니다. 어느 비 오는 밤 두 사람 사이의 선이 무너졌습니다. 처마의 빗소리가 요란하던 그날 밤 채란과 박도준은 형수와 시동생이 아닌 그저 두 사람이 되었습니다. 금지된 열정은 불꽃처럼 타올랐고 두 사람은 그 불꽃 속에서 한 가지 서약을 나눴습니다.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는 날 당신이 진정한 안주인이 될 것입니다. 내가 맹세하오. 박도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채란은 그 눈빛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지요. 하지만 채란의 마음속엔 이미 그보다 훨씬 더 큰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그 그림의 배경조차 알지 못했지요.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연화 마을의 피 10년 전 그날의 진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경기 수원 외곽에 연화 마을이 있었습니다. 복숭아꽃이 마을 어귀를 뒤덮던 작은 마을이었지요. 가난하지만 정직한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살며 아이들 웃음소리가 그치지 않던 그 마을에 어느 해봄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영모를 꾸몄다. 모두 나와라. 관아의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마을 장정들이 영문도 모른 채 끌려나갔고 여인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몸을 숨겼습니다. 불길이 초가지붕을 집어삼켰고 살려달라는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사흘 만에 마을은 잿더미가 되었고 살아남은 이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습니다. 영모의 증거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영모는 처음부터 거짓이었습니다. 실상은 이러했습니다. 박 판서 집안과 결탁한 지방 관리들이 연화 마을의 비옥한 농토를 탐냈습니다. 해마다 풍작을 이루는 그 땅이 탐이 났던 것이지요. 그래서 영모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마을을 통째로 쓸어버리고 그 땅을 박 판서 명의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치밀했던지 마을 사람 대부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입을 열기 두려워 평생 침묵했습니다. 채라는 그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그날 9살이었던 채라는 어머니의 품에 안겨 불타는 마을에서 도망쳤습니다. 어머니가 포졸에게 붙잡혀 끌려가던 순간 어린 채라는 어머니의 손을 붙들고 버텼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힘으로는 어림없었지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소리쳤습니다. 채라나 도망쳐라. 살아야 한다. 채라는 그 밤 산속으로 도망쳤습니다. 맨발로 덤불을 헤치고 피가 나도록 넘어지면서 그녀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는 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그 밤 이후로 채라는 오랫동안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떠돌며 구걸하다 한 몰랑 양반 가문에 들어가 종처럼 지내며 글을 익혔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게 되자 그녀는 세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채란이 박 판서 댁의 며느리가 된 것은 결코 운이 아니었습니다. 10년에 걸친 치밀한 계획의 결과였습니다. 몰랑 양반의 서녀라는 신분을 꾸미고 용모와 예절을 갈고 닦아 박준혁의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녀의 홀레복 속에는 복수의 칼날이 숨겨져 있었지요. 그런데 채란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박도준 역시 연화 마을 사건과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연루되어 있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채란이 박 판서 댁의 살림을 꼼꼼히 파악하기 시작한 것은 시집 온 지 반년도 안 되어서였습니다. 곳간 열쇠는 시어머니가 쥐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신임을 얻는 데는 2달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채란이 약재를 직접 골라 다려드린 탕약이 효험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채란의 타고난 눈치가 시어머니의 마음을 녹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 시어머니가 직접 곳간 열쇠를 채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날부터 채란의 진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적 두목 철웅의 등장피로 맺어진 동맹. 채란이 시집 온 지 2년째 되던 해 겨울, 박 판서 댁에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산적이다. 흑룡 패거리가 쳐들어왔다. 자정이 넘은 시각 횃불을 든 사내들이 박 판서 댁 대문을 박살내고 들이닥쳤습니다. 하인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곳간이 털리는 소란 속에서 복면을 한 두목이 안채를 향해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걸음걸이가 어찌나 당당하던지 두려움이라고는 없는 발걸음이었습니다. 흑룡 패거리의 두목 철웅. 소문만으로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팔 하나로 황소를 들어올린다는 괴력의 사내, 관아가 10년 넘게 잡지 못한 전설의 산적 관가에서 내건 현상금이 무려 500냥.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이름과 달리 복면 속 철웅의 눈빛에는 짐승이 아닌 사람의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눈빛을 아는 이는 없었지요. 워낙 복면을 벗는 법이 없었으니까요. 안채 문을 발로 찬 철웅이 안으로 들어서자 뜻밖의 광경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채란이 고요히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하나 없는 매무새, 두려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눈빛, 무릎 위에 단정히 올려놓은 두 손. 철웅이 칼끝을 목에 겨눴음에도 채란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두목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셨습니까? 철웅의 눈이 좁아졌습니다. 놀랍게도 이 습격은 채란이 직접 꾸민 것이었습니다. 수소문 끝에 흑룡 패거리의 연락책을 찾아내 은밀히 편지를 보냈던 것이지요. 내용은 짧고 분명했습니다. 박 판서 댁을 치면 10년 전 연화 마을 사건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사람의 행방도. 철웅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연화 마을 생존자 중 하나였습니다. 아니, 단순한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마을의 젊은 이장 아들이었던 그는 가족이 모두 몰살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산속으로 도망쳤다가 살아남기 위해 산적 패거리에 들어갔고 결국 두목이 된 인물이었습니다. 10년 내내 복수의 칼을 갈며 때를 기다렸지만 박 판서 집안의 철벽 같은 방어망을 혼자서는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같은 아픔을 품은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서신을 보낸 여인이요? 그렇습니다. 저 또한 그날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연화마을 이춘덕의 딸 채란이라 합니다. 철웅이 칼을 천천히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윽고 채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집안을 쓰러뜨리는데 힘을 보태주십시오. 대신 박 판서 집안의 모든 비리와 숨겨진 재물의 위치를 낱낱이 넘겨드리겠습니다. 철웅은 오랫동안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둘은 동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지라는 이름 뒤에 각자의 계산이 숨어 있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아직 몰랐습니다. 아니,
정말 몰랐을까요? 이후 며칠간 박 판서 댁에는 그날 밤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서진 대문, 털린 곳간, 겁에 질린 하인들의 얼굴. 그러나 채란만은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세상이 흉흉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위로했지요. 박 판서는 그날 밤 창고 깊숙이 숨어서 산적들을 피했다 했고, 박준혁은 마침 기방에 있었으니 화를 피했다 했습니다. 아무도 이 습격이 안에서 설계된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채란이 직접 차린 아침 밥상을 받아들며 박 판서는 에휴, 며느리만 든든하구나라고 했다 합니다. 채란은 그 말에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웃었다지요. 이중 미략 두 남자를 동시에 쥔 여인의 계략. 그 이후 채란은 두 남자와 동시에 미략을 맺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박도준과 은밀한 정을 나누며 집안의 내부 사정을 귀띔해 주었고, 밤에는 철웅과의 연락을 통해 박 판서 집안의 외부 약점을 조여갔습니다.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박도준은 채란을 사랑한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위에 야심을 쌓았지요. 채란이 흘려주는 정보를 바탕으로 그는 사촌형 박준혁의 비행을 차곡차곡 모아두기 시작했습니다. 기방 출입 기록, 뇌물수수 증거, 관아와의 검은, 거래, 장부 하나하나 증거가 쌓여갔습니다. 박도준은 그 증거들이 언젠가 자신의 것이 될 날을 꿈꾸며 밤마다 촛불을 밝혔습니다. 채란, 우리 함께 이 집을 손에 넣읍시다. 형을 내쫓고 당신을 정당한 자리에 앉히겠소. 내가 반드시 해내겠소. 박도준은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지요. 자신이 채란의 손에 들린 칼일 뿐이라는 것을. 한편 철웅과의 관계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순전히 이해관계로 시작된 동맹이었지만 두 사람이 은밀히 만남을 거듭하면서 묘한 감정이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웅은 채란에게서 잃어버린 고향 마을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눈빛, 같은 분노를 품은 가슴, 그것이 단순한 연민을 넘어 애틋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채란이 철웅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두목님,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나는 당신과 함께 멀리 떠나고 싶습니다. 이 원한이 풀린 뒤에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철웅의 거친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눈빛에 흔들림이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그는 채란의 계획에서 가장 강력하고 충성스러운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채란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 남자 모두 생각보다 훨씬 깊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채란은 두 남자를 각각 이용하면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박도준은 채란이 보여주는 만큼만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채란이 넘겨주는 정보를 받으면서 동시에 채란이 감추는 것이 무엇인지를 추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웅 역시 감정에 흔들리는 척하면서 채란의 계획을 꿰뚫어보고 있었지요. 두 사람이 각자의 방식으로 채란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채란은 끝까지 몰랐습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겉으로는 채란이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 관계는 세 개의 실타래가 서로 엉킨 형국이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하는지, 누가 누구에게 이용당하는지, 그것은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무너지는 성체 박 판서 댁의 붕괴. 봄이 되자 박 판서 댁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박준혁의 기방 출입 기록이 관아에 흘러 들어갔습니다. 단순한 유흥이었다면 덮을 수 있었겠지만 그 안에는 관아 서리들과 주고받은 뇌물 거래 내역이 상세히 적혀 있었지요. 금액, 날짜, 건네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이름까지. 박준혁은 나리에게 불려가 신문을 받았고 집안 체면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철웅의 패거리가 박 판서 집안의 뒷돈을 대던 상인 2명을 털었습니다. 돈만 빼앗긴 게 아니었습니다. 그 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거래 장부가 며칠 뒤 관아에 익명으로 배달되었지요. 10년 전 연화마을 사건의 진상이 담긴 문서였습니다. 마을을 불태우고 영모 누명을 씌워 토지를 강탈한 것. 그 사건에 박 판서가 주동자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박 판서 집안은 바람 앞에 촛불이 되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채라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시중들며 집안의 재산 목록을 꼼꼼히 파악해두었습니다. 박준혁이 관아에 불려다니는 동안 그녀는 집안 곳간의 어음과 전담 문서들을 하나씩 자신의 이름으로 바꿔치기 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안 주인이 집안 살림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박도주는 이 모든 과정을 채란의 옆에서 지켜보며 도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채란을 돕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채란의 손발이 되어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도준 역시 혼자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채란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 밀서로 잡힐 사람은 아무도 없소. 2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채란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래서요? 복수를 하러 오셨습니까? 철웅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낡은 놀이개 하나를 꺼냈습니다. 빛바랜 빛의 작은 새 모양의 그 놀이개. 그것을 보는 순간 채란의 2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채란의 어머니가 늘 품에 지니고 다니던 것이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포졸에게 끌려간 뒤 나는 그분을 산속에서 만났소. 도망치다 산속 골짜기에 쓰러져 계시더군. 내가 도움을 드리려 했지만 끝내 기력을 잃으시고 돌아가셨소. 임종 전에 이걸 딸에게 전해달라 하셨소. 딸의 이름이 채란이라 하셨소. 채란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채란이 10년을 불태우는 동안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2 사람은 오랫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채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왜 나를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관아에 넘겼다면 포상도 받고 아무 위험도 없이 이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텐데. 철웅이 오랫동안 채란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연화마을 출신이라는 걸 알면서 어떻게 당신을 고발할 수 있겠소. 그래도 당신을 배신하려 했는데 배신은 서로 믿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요. 나는 당신을 처음부터 온전히 믿지 않았소. 하지만 당신이 아무리 계산적이라 해도 같은 불에 대인 사람이라는 건 거짓이 아니잖소. 채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거친 사내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계략이 얼마나 차갑고 허망한 것인지를 느꼈습니다. 박도준의 진짜 목적, 그가 가져간 것은 재물이 아니었다. 이튿날 아침 채란이 짐을 꾸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도준이 관아에 나타났다는 것.
하지만 그 내용이 채란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박도준이 관아에 제출한 것은 연화 마을 사건의 내부 고발 문서였습니다. 그것도 10년 전 사건 당시 박도준의 아버지 박 판서의 동생 가 양심의 가책으로 남긴 자필 기록이었지요. 사건의 전말 박 판서의 지시, 관리들의 이름, 건네진 돈의 액수까지 상세히 적힌 그 기록은 가히 폭탄과 같았습니다. 채란이 박도준에게서 빼앗겼다고 생각했던 전담 문서의 절반 사실, 박도준이 가져간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져간 것은 아버지의 고백 문서였고, 채란이 착각한 전담 문서는 처음부터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은자 꾸러미도 마찬가지였지요. 채란이 스스로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박도준의 아버지는 연화마을 사건에 가담한 것을 평생 후회했습니다. 협박과 위협에 못 이겨 침묵했지만 죽기 전 아들에게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내 죄를 씻거라. 진실을 밝혀라. 박도준은 그 유언을 가슴에 안고 박 판서 댁에 들어왔던 것입니다. 과거 급제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를 엿보며 아버지의 죄를 씻을 때를 기다렸던 것이지요. 채란이 박도준을 도구로 썼다면 박도준 역시 채란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용했지만 목적의 결은 달랐습니다. 채란은 제물로 복수를 완성하려 했고 박도준은 진실로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관아의 기록에는 이렇게 남겨졌습니다. 연화마을 영모 사건, 내부 고발자 박도준의 증언 및 자필 문서로 재심 결정. 피해 생존자 유족에 대한 토지 반환 및 보상 논의 개시. 채란은 그 소식을 들으며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박도준의 마지막 선택이 자신의 어떤 계략보다도 더 크고 깊은 울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그녀는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또 다른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채란은 창문을 닫으며 오랫동안 눈을 감았습니다. 박도준을 생각했습니다. 그를 도구로만 봤는데 그가 마지막에 한 선택은 어떤 계략보다도 순수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갚기 위해 자신의 야심마저 포기한 그 선택. 채란은 자신이 그를 이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그도 채란을 이용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용의 결과가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묘하게 씁쓸했습니다. 채란이 몰랐던 것, 어머니의 진짜 행방. 채란을 찾아온 것은 관아의 포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내민 것은 체포 영장이 아니었습니다. 관인이 찍힌 서신 한 장이었지요. 채란 씨 되십니까? 조정에서 전하는 서신입니다. 채란이 그 서신을 펼쳤을 때 그녀의 두 손이 처음으로 심하게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어내려가는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연화마을 이춘덕의 딸 채란에게 고함. 경술련 연화마을 사건은 불법으로 판정되었으며 피해 유족에 대한 보상이 결정되었음. 해당 토지를 원래 주인의 후손에게 반환할 것을 명함. 아울러 이 사건을 끝까지 추적하여 고발한 제보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는 바임. 채란은 읽다가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에 적힌 제보자의 이름이 채란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보자 이명선. 채란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명선, 그것은 채란의 어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채란은 어머니가 포졸에게 끌려가 죽었다고 믿었습니다. 철웅도 그렇게 말했지요. 산속 골짜기에서 기력을 잃고 돌아가셨다고. 임종 전에 놀이개를 딸에게 전해달라 했다고. 하지만 조정의 문서에는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선은 연화마을 사건 당시 포졸에게 붙잡혔으나 이후 탈출에 성공하였으며 이후 15년간 신분을 숨기고 한양에 머물며 사건의 증거를 수집하여 왔음. 금년 이명선이 직접 조정에 출두하여 연화마을 사건의 전말을 고발하였으며 그 증언과 증거는 사건 재심의 결정적 근거가 되었음. 이명선은 현재 수원관하에 머물고 있으며 딸 채란의 행방을 찾고 있음. 채란의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15년 동안 죽지 않고 도망쳐서 홀로 증거를 모으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채란이 10년을 복수에 불태우는 동안 어머니는 더 오랜 시간, 더 다른 방식으로 같은 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채란보다 먼저 도착했습니다. 진실의 법정에. 그렇다면 철웅은 그가 전해준 놀이개,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채란은 그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철웅이 만난 것은 채란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산속에서 기력을 잃고 쓰러진 것은 마을에서 같이 도망치던 다른 안악이었지요. 철웅은 그 여인이 이춘덕이라 생각했고 그 여인의 유언에 따라 놀이개를 채란에게 전했습니다. 그 놀이개가 진짜 채란의 어머니 것인지는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채란은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처음으로 계획도 계략도 아닌 그냥 한 사람의 딸로서 울었습니다. 채란이 10년을 돌아온 그 길을 어머니는 아무 계략도 불륜도 배신도 없이 오직 진실 하나만 붙들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재회 그리고 각자의 계절. 채란은 그날로 수원관하로 달려갔습니다. 관하 한켠의 조그만 방, 문을 열었을 때 채란을 맞이한 것은 세월의 파인 주름과 하얀 머리카락, 그러나 여전히 맑았던 두 눈이었습니다. 이명선은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말을 잃었고 채란은 10 발자국도 채 못 가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말을 나눴는지는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날 이후 수원 사람들은 관아 앞에서 오래도록 끌어안고 있는 두 여인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포졸 하나가 뒤돌아서서 소매로 눈을 닦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지지요. 그 후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입니다. 채란은 한양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박 판서 댁에서 가져온 재물 중 적지 않은 부분을 연화마을 생존자 유족들을 찾아 나눠주었고 어머니와 함께 연화마을 터에 조그만 집을 지었다 합니다. 그 집 마당에는 복숭아 나무 한 그루가 심겨졌다 하지요. 잿더미가 된 마을의 봄마다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훗날 채란이 어느 날 저녁 이명선에게 물었다 합니다. 어머니 무섭지 않으셨습니까? 혼자서 15년을 그렇게 사신 것이. 이명선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합니다. 무서웠지. 하지만 내 얼굴을 떠올리면 발이 움직였단다. 그게 전부야. 채란은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합니다. 10년 동안 복수를 위해 달려온 자신이 어머니의 그 한마디 앞에서 처음으로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고요. 박도준은 관아에 폭로 문서를 제출한 뒤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누군가는 전라도 어느 섬에서 조용히 살고 있다 하고 누군가는 과거를 포기하고 의원이 되었다 합니다. 박도준이 가져간 재물 일부가 연화마을 유족들에게 조용히 전달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마지막 선택에서 그는 재물이 아닌 사람을 택한 것이지요. 철웅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산적이 아닌 그는 연화마을 터 근처의 대장간을 열었다 전해집니다. 원한이 풀린 그 자리에 새 삶을 심은 것이지요.
가끔 채란의 집에 장작을 가져다 주거나 마당 울타리를 고쳐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아무도 본 이가 없다 합니다. 박 판서는 마땅한 처벌을 받았고 박준혁은 채무를 피해 도망다니다 조그만 주막 머슴살이를 했다는 소문입니다. 크고 화려했던 박 판서 댁 담벼락은 이제 무너지고 잡초만 무성합니다. 하지만 그 박 판서 집안이 강탈한 연화마을 터에는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채란이 연화마을 터에 복숭아 나무를 심던 날 철웅이 찾아왔다 합니다. 별다른 말은 없었습니다. 다만 나무를 함께 심고 흙을 다져주고 물을 뿌렸다 하지요. 이명선이 그 모습을 마루에 앉아 지켜보다 조용히 말했다 합니다. 저 사람 마음씨 좋은 사람이구나. 채란이 웃으며 대답했다 합니다. 그러게요. 세 사람이 마당에서 나란히 앉아 저녁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나눴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어스름이 내리는 연화마을 터에 따뜻한 불빛이 새어 나왔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채란은 복수를 위해 불륜을 저질렀고 사람을 도구로 썼으며 거짓말을 밥 먹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9살 아이가 불타는 마을에서 혼자 도망쳐 나온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도준은 채란에게 이용당하면서도 끝끝내 양심을 지켰습니다. 사랑한다 했지만 눈빛은 계산이었고 계산이라 했지만 마지막에는 진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자존심이었을까요? 철웅은 복수의 칼을 빼들었다가 결국 그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더 어려운지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이명선. 아무 계략도 불륜도 배신도 없이 오직 진실 하나만으로 가장 먼저 목적지에 도착한 여인. 채란이 10년을 돌아온 그 길을 어머니는 15년을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진짜 주인공은 누구였을까요? 꽃뱀이라 불린 채란이었습니까? 침묵 속에서 홀로 싸운 박도준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몰랐던 그 어머니였습니까? 복수는 사람을 살아남게 하지만 진실은 사람을 살아가게 합니다. 채란이 칼을 갈던 10년 동안 어머니는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강한지 오늘 이야기가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웃음 뒤에 숨겨진 속마음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한 가지를 더 배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아무리 오래, 아무리 멀리 돌아와도 끝내 사람을 찾아오는 진심이라는 것을. 오늘 준비한 야담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소름 돋고 더 기막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란이 만약 복수 대신 처음부터 진실을 선택했다면 어머니처럼 그 길이 더 빠르고 더 옳은 길이었을까요? 아니면 채란의 길이 있었기에 어머니의 진실이 더욱 빛날 수 있었던 걸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 각자의 마음 속에 그 답이 있을 것입니다.